이역에 있는 클래식 막세기로 안내합니다. 정태양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 들을수록 좋아지는 클래식 음악 재미있게 듣고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클래식 음악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줄 피아니스트 정태양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저는 이제 제가 만든 클래식 위켄즈라는 이제 페스티벌 계속 하고 있는 중이라 가지고 네. 정신없이 하고 있어요. 그 대학로의 집에서 그걸 옮겨간 겁니까? 그렇죠. 여름 일정이 옮겨갔네요, 제가. 네. 그 보엠도 계속 하고 있죠. 보엠도 하고 있어요. 날짜가 언제죠? 10월 말이요. 시간이 좀 아직 있네요. 시간 좀 있어요, 그거. 어떻게 네. 좀 정리가 좀 됐습니까? 네, 학생들 잘 하고 있고 네. 열심히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 학교마다 워낙 네. 정태양 선생님에 대한 러브콜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요. 본인은 모르시는구나. 아직 몰랐지만 예. 그렇게 갈 때마다 네. 학생들을 보면서 뿌듯하고 너무 귀여워요. 예. 네. 또 이렇게 노래 잘하는 친구들 보면은 네.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저는 아직 제가 약간 그들의 친구 나이 같은데 이상한 아니더라고요.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더라고요. 아니 그 젊게 하고 다니신다고 네. 약간 그 신분을 망각하시는 것 같은데 교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띠동갑이 넘더라고요. 그 보엠할 때 테너 역할이 중요하죠. 네네네. 테너 친구들 굉장히 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푸치니가 조금 너무한 것 같아. 왜요? 너무 목을 풀지도 못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와요. 시작부터 체를 내게끔. 정말 그 한시도 쉬지 않고 나오죠. 그런데 시작 때 만약 못하면 전체가 우울하지 않습니까? 기분이 안 좋죠. 그 케어를 잘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시작한 지 한 20분 정도 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날이야. 근데 이제 성악가한테 가장 높은 음정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2시간 오페라 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 기분이 지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바로티나 크라우스나 네. 그런 분들의 DVD를 봐도 네. 본인이 잘냈다고 생각하면 뒤를 너무 신나게 하는데 조금 뭐랄까 본인이 만족하지 못하면 2시간 반 내내 계속 거슬리죠. 계속 인상을 쓰고 계세요. 그럼요. 그런 거 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만회할까라는 생각을 계속 해요. 근데 저희도 그렇거든요. 피아노 작품은 30분짜리 치잖아요. 네. 앞에서 뭔가 문제가 약간 있었다. 그러면 네. 계속 중간에 만회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만회하려다가 더 말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안 되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전문용어로 루비콘 강이라고 하는데 자, 또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곡 어떤 곡입니까? 오늘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라는 작곡가의 4개의 마지막 노래 중에서요. 저녁 노을 또는 저녁 노을 속에서라고 불리는 곡입니다. 그렇군요. 이 곡을 오늘의 주제곡으로 선정한 이유 있습니까?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이 작품이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한 사람이 한 위대한 음악가가 자신의 인생을 좀 반추하면서 생각한 음악 같은데 뭔가 이제 가을이 오고 있잖아요. 어쨌든 약간 날씨가 한풀 꺾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서늘한 느낌이 어울리는 것도 같았고, 그리고 이 슈트라우스가 그냥 이 전쟁 시대를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어떤 본성과 또 이 사회에 대한 어떤 통찰이 담기는 작품이라서 골라봤어요. 살짝 끼워 맞추기가 있는 것 같은데 날씨요? 만약에 오늘 더웠으면 어떡합니까? 오늘 좀 덥긴 더워요. 사실입니다. 근데 바람은 그래도 조금 그쵸. 선선해졌죠. 그렇죠. 밤에 좀 놀래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너무 더웠잖아요. 정말 신기합니다. 새삼 그런 거를 막 인지를 못하고 살다가 약간 저녁에 쌀쌀한 바람이 불 때 와 정말 이 계절이 신기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저녁 노래라는 작품이 와닿는 것 같아요. 비발디가 정말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사계를 가지고 선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와. 물론 피아솔라도 쓰긴 했지만서도 예. 이 클래식 음악계 아이콘이 됐으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참. 저는 그 수능 당일날에 네. 추워지는 것도 정말 신기했거든요. 항상 수능 때 추워져. 근데 요즘엔 안 그렇더라고요. 정말 안 그렇다고 수능 당일에 추워지는 거 보고 약간 계절처럼. 그렇죠. 네. 별로 공감 안 해주시는 것 같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주로 활동했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예, 1864년에 태어났으니까 네. 1800년대 후반과 1900년대 초반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 아버지가 뮌헨 궁정 오페라의 호른 연주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중에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호른 작품을 쓰는 그런 계기도
됐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어머니가 부유한 양조장의 이제 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4살 때부터 피아노를 시작했으니까 뭐 평범한 것 같아요. 4살 때 시작했으면. 아 근데 아주 이상적이네요. 아버지가 호른 연주자, 어머니는 부유한 양조업 가문. 아 이 밸런스가 너무 좋네요. 끝내주는데요. 그리고 나서 네. 이제 또 특출난 재능을 보여서 6살에 작곡을 시작한 것이 아하. 이거는 특이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도 진짜 많은 작품을 쓴 사람인데 18살이 될 때까지 140여 곡을 이미 작곡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곡들은 아직 남아 있나요? 이 남아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습작인 경우가 많고 피아노 소품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스케치와 같은 가곡들 이런 것들이 존재하죠. 아, 갑자기 번뜩 떠오르는데 네. 우리 정태영 선생님께서 이런 이제 곡들을 습작들을 탁 보여주면서 네. 이게 이게 이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10대 때는 이렇게 만들었지만 네. 또 후기에는 이런 거 만들었다. 이런 거를 이렇게 바리에이션 하시는 것도 140곡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활동 언제부터 했습니까? 네, 21살 때 마이닝겐 궁정극장의 지휘자가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이력에서 말씀드렸듯이 피아노를 4살 때 시작하고 작곡을 6살 때 시작했는데 궁정극장의 지휘자가 된다. 뭔가 여러분들 특이한 이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작곡을 하면서 지휘를 하던 사람들이 많던 시대였습니다. 아직 작곡가와 그 지휘자의 직업 구분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서 25살에는 돈 후안이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을 발표하는데 그것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고 그 이후로 소설에서 이제 영감을 받은 자라스트루아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작품 영웅의 생애라는 교향시들을 작곡했고요. 그리고 오페라도 굉장히 많이 쓴 분이에요. 그래서 장미의 기사, 살로메, 엘렉트라 이런 작품들을 남겼고 그리고 가장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 장미의 기사 네. 이런 작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결과적으로 음악가로서 끝에 가는 건 지휘자인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상 깊게 생각하는 세 분이 있거든요. 네, 누가 있어요? 정명훈 선생님이 네, 피아노로 피아니스트셨고. 피아노 셨다가 지휘자로 네. 가셨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양성원 선생님이 맞아요. 첼리스트의 지휘를 저 시작하셨거든요. 지휘하시는 거 봤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피아니스트 정태양이 이제 지금 이제 피아노를 하다가 그렇죠. 예, 이제 좀 지휘로 그 세 분을 저는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최근에 이제 이 스트라빈스키 같은 작곡가 지휘하긴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세 분 어떻게 이렇게 동일선상에 올려놓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망하기 그지없죠. 제가 지금 정면을 보고 있긴 해요. 깜짝 놀라셨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좋네요. 아. 제가 너무 존경하는 두 분이라서. 아, 알겠습니다. 자, 기대하겠습니다. 자, 지휘자로 작곡가로 명성을 이렇게 트러스는 얻었는데 네, 활동하는 시기가 나치가 질 거라는 시기라 네. 영향을 좀 받았겠죠. 네, 이 시대 여러 작곡가, 음악가들이 그 영향을 당연히 받았었는데요. 나치와의 갈등이 좀 있었어요. 슈트라우스가요. 네, 그 나치가 집권하면서부터 슈트라우스 인생에 큰 시련이 찾아왔는데 아하. 68세의 나이에 그러니까 고령이죠. 이 슈트라우스가 음악협회의 총재로 임명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본인이 독일인으로서 독일 음악계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으로 음악협회의 총재를 맡은 것이었는데 이 슈트라우스가 끝끝내 그런 일을 하면서도 나치당에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박해를 비판하면서 독일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총재직을 사임을 했고 나치와 지속적인 갈등을 겪게 되죠. 이때 당시 슈트라우스는 이미 엄청나게 유명한 거장인데 그렇죠. 이 그때 당시 정부인 네. 나치 정부에서 이런 제안을 했을 때 거절했을 때는 분명히 타격이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사표를 내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노년까지 계속 어려운 일들이 생기죠. 야, 그 제안을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 며느리와 손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 박해를 독일의 명예를 또 더럽히는 거 비판까지 하고 또 유대인 대본 작가랑 협업도 했네요. 맞아요. 그 대본 작가와의 협업이 이제 슈트라우스의 가장 걸작들을 만들어내죠. 슈테반 트바이크. 네.
그러면 이거는 나치 정부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순수한 음악가가 사실은 뭘 그렇게 이렇게 심각한 생각을 했겠어요. 그냥 음악의 본질에 대해서만 바라보고 했을 텐데 항상 이제 그쪽에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겠죠. 자, 이 시대 동시대를 살았던 다른 음악가들과의 여정이 좀 다른 점이 그럼 있는 겁니까? 네, 저희 프로에서도 그 이 시대의 작곡가들을 여러 명을 소개해 드렸어요. 제가 이름을 말씀드릴게요. 일단에 스트라빈스키. 네. 저도 최근에 많이 했었고 그리고 바르톡이라는 작곡가가 있고 쉔베르크가 쉔베르크. 있고 힌데미트가 있고 네. 그런데 이들이 다 너무나 각기 다른 개성이 있었습니다. 그 음악이 서양 음악이 예전부터 계속 흘러오다가 이 시기만큼 다양한 것이 한 시기에 폭발하던 시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라빈스키 같은 거를 보면 정말 연주할 때 잠깐만 정신을 팔아도 뭔가 다 어그러져 버리는 그런 리듬적인 것들. 그리고 바르톡 같은 작곡가는 헝가리의 민속적인 어떤 무언가를 계속 끊임없이 발굴하는 작업들. 그리고 쉔베르크는 이제 예를 들어서 도미솔이다. 근데 그 도미솔이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무조 조성 음악을 사용하고 그런데 이 슈트라우스는 후기 낭만적인 그래서 브람스 이후에 어떤 그 독일적 전통을 계승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시 사람들한테는 트렌드가 떨어지는 면이 있다 이런 평을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자신의 길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걸어간 작곡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변화의 흐름에 몸을 싣는 게 어찌 보면 좀 편할 수도 있는데요. 슈트라우스는 꿋꿋하게 자신의 세계를 고수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음악을 들려드릴 때 제가 선곡해서 들려드릴 때도 조금 특이한데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들면 보통 이 시기입니다. 20세기 초반 이런 시기인데 이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보통 제가 들려드렸을 때 뭔가 힘들다 이런 느낌이 드는 곡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거의 20세기 저는 가끔 들었을 바로크 때. 음악 들어도 힘들 때가 있는데. 아니요. 바로크는 아름다워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정태 쌤이 저보다 음악적 수준이 높은 거죠. 아닙니다. 왜냐면 저는 바로크 음악 들을 때도 이해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데 그럼 약간 그래서 웃었습니다. 괴상하다 쪽으로 이야기할까요? 그런데 이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음악은 들었을 때 여전히 낭만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선율적이고 풍부한 화성이고 여전히 오케스트라가 뭔가 풍성한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그리고 이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이 음악은 변치 않는 약속과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자신의 작품을 계속 올리고 있었고 그리고 본인이 무대에서 지휘도 하고 있던 지휘였잖아요. 그런데 뭔가 그런 작품들을 공연하고 있던 극장이 전쟁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1943년에 연합군의 폭격으로 뮌헨 국립극장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에게는 그 아버지가 호른 주자였다고 했잖아요. 예. 이 극장에서 49년간 연주를 하셨던 곳이고 그리고 본인이 작곡한 오페라도 10편 이상이 초연된 극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극장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도 많이 무너지게 됐죠. 그 우리나라도 그 좀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네. 극장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하면서 불탄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재 사고가 좀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충격이 지금은 그래도 재빨리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때는 거의 홀라당 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쟁이니까 거기다가 예. 폭격을 맞은 거니까. 전쟁의 불길 속에 극장이 사라지는 걸 음악가가 지켜본다. 와, 심적으로 좀 큰 충격을 받았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일기에 이것이 내 생애의 최대 비극이다. 노년의 그 상실을 위로할 곳이 없다라고 얘기했고 그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유럽 내에서 지휘를 하면서 계속 돌아다녔던 그 극장들이 차례로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 것이 이제 드레스덴의 셈퍼 오퍼나 비엔나 슈타츠 오퍼나 이런 곳이죠. 네. 그 유럽이 참 전 대단하고 느낀 게 이렇게 전쟁으로 받은 상처를 솔직히 지우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거의 그대로 보존하고 보존을 해서 그렇죠. 역사적으로 보기 때문에 네. 그것이 더 가치가 지금은 더 있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자, 하지만 또 예술가들에게는 고통과 통증
상심은 또 영감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고통을 이제 동기로 해서 음악을 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민헨을 위한 애도라는 어떤 스케치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1946년에 스위스에서 23개 현악 독주를 위한 메타모르포젠이라는 곡을 작곡하게 됩니다. 어떤 작품입니까? 네, 이 작품은 추모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냥 공연장이 없어지고 예술가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가 아니라 여러 개의 악기들의 어떤 조합을 통해 가지고 거기다가 모음곡처럼 이렇게 써놓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실험이 담겨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고 나서도 이제 슈트라우스는 계속 음악을 썼는데 오페라 카프리초라는 작품, 굉장히 낯설지만 그런 만큼 어려운 그런 오페라인데 이 카프리초라는 작품도 썼고 두 번째 호른 협주곡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카프리치오가 우리나라에서 초연이 됐나요?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학생들은 이 곡에 나오는 아리아는 한두 곡씩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물론 좀 뒤겠지만 나중에 네. 그 정태영이 국립오페라단 단장도 할 거 아닙니까? 제가요? 예. 그렇군요. 아니 국립오페라단에서 일을 하셨는데 아, 그렇군요. 예. 오늘 많이 당황하시네. 카프리초라는 작품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너무 것들도 어렵고. 왜냐면 우리가 또 소개를 했기 때문에 너무 좋죠. 그런 부분들을 표현을 하면서 네. 유명한 오페라도 이렇게 동시에 병행하시면 네. 좋지 않을까. 저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그냥 넘어가시는 것 같아서 자 마지막 고백이 와, 이 유명한 작품 저녁 노을입니까? 네, 오늘 그래서 주제로 가지고 온 것. 이 슈트라우스가 나치당의 어떤 핍박과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자신의 일터 그리고 아버지의 기억 이런 것들이 막 소실되고 그 인생의 마지막쯤에 작곡한 작품이 오늘 소개드리는 임 아벤트로트라는 작품 저녁 노을 속에서인데요. 이 작품은 한과대 시집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아이엔도르프, 이 아이엔도르프라는 시인은 뭐 슈만도 가곡을 썼고요. 그리고 독일의 많은 작곡가들에게 영감을 준 시인인데 평생을 함께 걸어온 부부가 산 위에 올라서 석양을 바라보면서 지난 여정을 회상하는 이런 장면이 그의 시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슈트라우스가 자신의 아내를 떠올렸고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동반자 그녀를 이렇게 투영하면서 이 곡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엔도르프가 없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났죠. 예를 들어서 뭐 슈만의 리더크라이스 이런 그러니까요. 작품도 아이엔도르프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한 시인입니다. 와, 이 슈트라우스에게도 이렇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신선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작곡이 된 거군요. 네, 이 슈트라우스가 이 시를 어쨌든 음악으로 옮겼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어서 헤르만 헤세가 시를 쓴 봄, 뭐 9월 그리고 잠자리에 들며 이런 곡에도 가곡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슈트라우스가 이 곡들을 한 군데다가 본인이 모아가지고 이거는 세트다, 이렇게 묶어져 있는 가곡들이다라고 표현한 건 아니거든요. 오호. 그런데 출판사에서 네 개의 마지막 노래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 네 곡 중에서 마지막 곡을 오늘 소개드리는 이 저녁 노을이라는 곡을 수록을 했습니다. 마치 슈베르트의 백주의 노래처럼. 그렇죠. 그렇죠. 야. 본인이 묶은 건 아니지만 사실 이거 출판사에서 되게 고민하거든요. 어떤 작품들을 모아가지고 한 책에다가 낼 건지 사실 그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단편 소설 모음집이라든지. 그런데 이 네 개를 묶어서 네 개의 마지막 노래라는 제목을 붙인 거는 굉장히 효과적인 거 아니었나 싶어요. 마케팅적 저는 측면에서도. 아주 대단한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술 경영학적으로 봤을 때도 네. 슈베르트는 죽을 때까지 본인의 연가곡은 두 개로 작곡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름다운 물레가방간의 아가씨와 빈터라 이제 겨울나그네.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이 네. 백조의 노래를 묶어 솔직히 얘기하면 백조의 노래가 더 많이 공연되잖아요. 그렇죠. 소품으로도 그렇고. 그렇죠. 한 예. 곡 한 곡. 왜냐하면 그 두 앞 연가곡은 각각을 떼어내기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이 슈트라우스의 지금 이 출판사 네 개의 마지막 노래도 네. 슈트라우스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네. 그런 융합적인
유기적인 시너지 효과를 출판사에서 해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까지 이 네 곡을 쭉 연달아서 부르는 어떤 문화가 있습니다. 가사 소개해 주세요. 네,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기쁨과 고난 속을 함께 걸어왔네. 이제 방황을 멈추고 고요한 땅 위 높은 곳에 쉬네. 우리 둘러 골짜기는 내려앉고 하늘은 어두워지기 시작하네. 오직 두 마리 종달새만이 꿈을 되새기듯 안개 속으로 날아오르네. 가자, 그들을 날개 두고 곧 잠들 시간이 오리니 이 고요 속에서 길을 잃지 말아야 하네. 오 광대하고 고요한 평화여, 석양 빛 깊이 잠겨 방랑에 지친 우리. 이것이 어쩌면 죽음일까? 라는 가사입니다. 뭔가 쓸쓸한 면을 담고 있고, 여기서 종달새는 두 영혼을 상징하죠. 이 날아오르는 새가 우리 육신을 떠난 어떤 자유이면서 이별한다는 것에 대한, 그 인생을 마친다는 것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이 어쩌면 죽음일까라는 말은 두려움이 아니라 마치 이 죽음이 새로운 여행을 떠나는 듯한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양새님은 이 곡을 이제 가사를 읽고 곡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이 곡을 되게 일찍 들었어요. 네. 제가 한 17살 때 처음 들은 것 같거든요. 예. 지금 그러니까 20년이 지난 것 같아요. 20년 전에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했습니까? 진지하게 고민 못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 곡이 아름답다는 건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아름답다. 그때 제시 노만과 쿠르트 마주어가 지휘하는 이 음반으로 들었었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이 성악가들과 밀접하게 살아가는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지만 이런 곡을 너무나 잘 치고 싶어가지고 지금까지 막 이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곡 소개할 때마다 네, 다 이 곡을 위해 사연이 아니 뭐 이거 뭐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 아니요, 않습니까? 있어요. 아니 제가 예. 이 곡을 굉장히 슈트라우스의 이런 후기 가곡들을 너무 잘 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한 20대 때 제가 굉장히 사랑하던 어느 피아니스트 선생님이, 그 영국에 계시는 로저 비니어스라는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슈트라우스 가곡들을 너무 잘 치기 위해서 젊은 날에 오페라 하우스에서 일을 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슈트라우스가 오페라 지휘자였고 굉장히 스케일이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이태리로 가게 되었던 큰 계기가 됐던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잠시만요. 네. 슈트라우스를 잘 치려면 독일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니, 아닙니까? 오페라라는 장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뭐 저도 독일에 살기도 했지만서도 우리 수요 초대석 출연자이기도 하시고 네, 제 지도 교수님 백남은 교수님이 네. 슈트라우스를 정말 잘 불렀습니다.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뭐 티낙트나 네, 모르겐이나 네. 이런 곡을 연주하실 때 저에게 이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좀 성향 자체가 이탈리아 성향이고 네. 아리아에 더 맞아서. 그래서 교수님, 저는 교수님 노래 듣는 게 좋습니다 하니까 그게 학생이 할 소리냐, 시키면 해라 라고 하셨는데 엄청난 레슨을 제게 해주셨어요. 오늘 공개를 하겠습니다. 저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교수님, 슈트라우스는 어떻게 불러야 하나요?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렇게 한마디로 농축했어요. 경아, 슈트라우스는 농염한 거야. 그게 있죠, 당연히. 저는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 염세적인 그 멘털리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요. 네, 공부도 죽음에 이제 대해서. 또 공부도 베를린 음대에서 하시고 네, 네. 워낙 가곡을 좋아하시니까 저는 네. 그래서 이 슈트라우스의 가곡을 들을 때마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악가가 없었으면 좋겠다. 피아노만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그 부분은 그쵸? 되게 할 말이 많은 부분이에요. 그렇죠? 사실.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네. 얘기해도 돼요? 당연하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베르디나 이런 벨리니, 도니제티 같은 작곡가들은 성악이 빠지면 이 음악 자체가 이상하거든요. 예. 근데 슈트라우스 오페라는 성악이 빠져도 어느 정도 들을 수 있어요. 저는 어느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냥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르면서 느끼거든요. 내가 지금 방해하고 있다, 오케스트레이션을. 성악가가 방해하고 있다는 게 제 성악가인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역력합니다. 슈트라우스는 그런 특성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경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오케스트라와 목소리와 이 융합이 굉장히 미묘한 작곡가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저는 아까 얘기하신 게 솔직히는 다소 좀 충격적인데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가 좀 왔으면 좋겠어요. 슈트라우스는
정태형이 제일 잘 쳐. 어, 전문가야. 어. 그러니까 유럽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차르트 스페셜리스트, 그럼요. 로시니 스페셜리스트, 당연하죠. 도니에티 스페셜리스트, 베르디아노 네.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 불러야 되잖아요. 주최 측이 시키면 아이자빈달라카우자부터 투사인 노래까지.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탈리아의 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가장 전문가가 돼야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이 젊은 날에는 여러 가지를 너무 또 치고 싶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연주를 이제 들어볼 텐데 이 연주를 들으면서 쓸쓸하지만 참 아름다운 곡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안타깝게도 슈트라우스가 이 곡의 초연을 보지 못한 게 사실입니까? 네, 보지 와, 못했어요. 어떡해요. 슈트라우스는 굉장히 장수하신 분이에요. 예. 85세 거의 와. 죽을 때까지 지휘 활동을 막 하시던 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1950년에 런던에서 프루트 뱅글러라는 위대한 또 독일 지휘자에 의해서 초연이 됩니다. 근데 초연 당시에 음악이 끝난 다음에 이 청중들이 박수를 치지 못했다고 해요. 사실은 연주가 끝난 다음에 이 침묵이 남는 음악의 그 에너지란 너무나 큰 것이잖아요. 저는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콘서트홀에서 꼭 그것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이 멋있는 곡이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연주되고 나서 정말 아무도 박수를 치지 못한 상황. 예. 그런데 관객들이 그랬던 이유는 눈앞에서 한 인간이 평생 걸어와서 맞이한 그 황혼 앞에서 다들 말을 잃은 것이 아닐까. 또 이 슈트라우스라는 위대한 작곡가를 또 추모하는 마음에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어떤 연주로 감상합니까? 오늘은 이 작품도 이제 처음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들었던 뭐 작품도 생각했었고 했는데 오늘은 조지 시엘이 지휘한 베를린 라디오 심포니와 소프라노 엘리자베스 슈바르츠코프의 65년 녹음 음반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감상 포인트 하나 짚어주시죠. 이 곡은 처음에 오케스트라가 뭐 거의 총주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는데 네. 모든 악기들이 함께 연주를 시작하면서 그것이 성악 멜로디로 이어지고 그런데 이게 보통 우리가 가곡을 생각하면 한 3분 4분 정도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9분 10분에 달하는 와우. 굉장히 긴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가사를 읽어드린 것처럼 현악기들의 소리가 석양에 비치고 그리고 목관악기의 어떤 선율들이 저녁 바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 곡의 기분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악은 뭡니까? 성악은 시입니다. 낭독이고요. 잠시만요. 현악은 석양, 그리고 목가는 저녁바람, 성악은 시. 사람. 네. 사람. 지금 생각 안 하신 것 같은데. 아름답지 않아요? 이미 지금 배제한 상태에서. 알겠습니다. 여기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4개의 마지막 노래 중에서 저녁 노을을 소프라노 엘리자베스 슈바르츠코프와 조지 셀이 지휘하는 베를린 라디오 심포니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4개의 마지막 노래 중에서 저녁 노을을 소프라노 엘리자베스 슈바르츠코프와 조지 셀이 지휘하는 베를린 라디오 심포니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1687님, 정태양님 너무 아름다운 곡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은영님 읽어주시죠. 네, 일요일에 정태양 선생님의 피아노 연주를 듣고 왔어요.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엄청 젊어 보이셔서 놀랐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의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복장이라든가 예. 헤어스타일이 예. 이런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유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요? 제가 어쨌든 일요일에 드뷔시도 치고 뭐 이제 그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 예. 선생님과 카운트 테너 이동규 선생님 듀오 콘서트 제가 연주했는데 네. 네, 저도 관객분들 뵈서 반가웠습니다. 그분들 사이에 있어서 더욱더 뭐랄까 좀 느낌이 파릇파릇하고. 근데 이동규 선생님 진짜 너무 동안이셔가지고 그래요? 너무 동안이세요 진짜. 화면하고는 또 너무 날씬하시고 어쨌든 노래 너무 잘하시고. 근데 사무엘 선생님이 좀 섭섭하지 않을까? 사무엘 선생님 동안 아닙니까? 사무엘 선생님께서 더 훨씬 이제 어른이시기 때문에 사무엘 선생님도 동안이세요. 아니 사무엘 선생님은 자꾸 저 볼 때마다 뭘 하시면 예. 우리 비슷한 연배 아니냐고. 굉장히 예.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민증을 정말 오픈하고 싶습니다. 자, 현님
기쁨과 슬픔 그리고 방황의 끝에는 고요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는 마치 우리 인생을 노래하고 있는 듯한 곡 같아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918님 휴가라 집에서 편안히 듣고 있으니 너무 좋아요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선곡 성공인데요. 저 네. 이 작품에 대해서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죽음에 대해서 그냥 슈트라우스가 굉장한 어떤 인생의 굴곡을 겪고 마지막에 이제 쓴 작품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절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상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것을 담고 있는데 조금 더 뭔가 철학적인 요소를 말씀드리자면 아까 정경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농염하다 이런 표현 써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죽음을 바라보는 어떤 세계관 자체가 굉장히 염세적인 거죠. 예, 그래서 슈트라우스에게 그런 표현들을 많이 붙이는 것 같고, 하지만 우리들에게도 그런 질문을 남기는 것 같아요. 뭐 어려운 일이 있거나 뭐 힘든 일이 있거나 그 일들의 끝에서 너는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작품을 사랑합니다. 저는 이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먼저 되면 먼저 될수록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솔직히 아직 그 준비가 안 됐는데 네. 평균 수명이 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50년 부부 말씀하셨는데 60대 죽는 이제 세대가 아니잖아요. 네. 100세, 120세. 지금 태어난 애들은 150세를 음. 바라보고 있는데 저는 슈트라우스의 음악을 참 일찍 들으면 들을수록 좋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도 좋은 음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자, 1부 끝 이제 태양샘 보내드리면서 1부가 아니죠 2부입니다. 나이젤 헤스의 라벤더의 연인들, 하피스트 클레어 존스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